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특검 후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법사위랑 상의 안 한 건 확실하고요. 맞고요. 예, 네, 저희는, 팩트 부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예. 저희는 전혀 사전에 예. 상의를 한 적이 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윤 최고위원이 발언한 걸 토대로 하면 이상윤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랑 상의해서 추천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가 지금 사실 팩트로 정리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랑 전혀 상의나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전준철 특검 후보요. 네. 어떤 분이 이따 뭐 자세히 또 하겠지만 어떤 분입니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변호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이 아니라 팩트이긴 하지만 조작 사건, 전형적인 검찰에 의한 조작 사건이고 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변론했던 사람이 소위 말해 조작 사건의 일종의 변호인으로 가담을 했던 사람이 특검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관점에서 볼 때는 특정 사건이냐 아니냐 그게 쌍방울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 감정적으로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인이 특검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이 특검 수사 전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말입니다. 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이 좀 이례적이었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보면 이례적인 절차죠. 저희가 특검을 추천할 때는 특검이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뭐 이렇게 인사 추천들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그럴 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보통 상의를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구에서 추천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미 인재풀이 있으면 그 인재풀과 관련해서 검증을 서로 상호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3대 특검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3대 특검 출범시켰을 때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는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빠르게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미 인재풀을 사전에 확보를 해놨어요. 특검법 통과되기 전에. 그때 그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대표와도 소통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일부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법사위와는 충분히 소통하고 제가 그때 원내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통해서 만들어내고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 추천된 사람들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얻으면 그때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 문제의 소지가 많은 분을 말입니다. 이례적 절차를 통해서 추천하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은 뭡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긴 있죠. 이게 일부러 그런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무능했던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 일부러 그랬다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려 그랬는데요. 일부러 그러려면 일부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부러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리는 없다. 이게 또 상식적인 어떤 의문인데요. 그럼 왜 일부러 안 그랬는데 이렇게 엉뚱한 분을 엉뚱하게 이례적인 방향으로 추천하게 됐을까? 이 부분이 좀 서로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당이 지금 내란 청산에 대한 긴장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란을 청산해야 되는 특검을 추천함에 있어서 긴장감이 떨어져서 굉장히 꼼꼼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시선이 쏠려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시스템이 당내 인사 추천하는 시스템이 관행적으로 정착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 검찰 카르텔이 우리 당내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검찰 카르텔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검찰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건 검찰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득을 챙겨가는 네.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형적인 모습이고 네. 그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검찰이 요구하거나 검찰의 흐름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혹은 그런 쟁점이나 정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네. 에이 괜찮아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할만하지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이런 그러니까 무감각함으로 경계심이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예. 그 경계심을 검찰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시로 무너뜨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수시로 무너뜨려져서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장감 없이 예. 이렇게 추천되고 검증이 굉장히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추천했던 사람에 대해서 당내에 관련 알고 지내던 의원들의 평가는 되게 좋습니다. 예.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찰 카르텔의 소극적인 양상, 예.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서, 그 추천하는 분들의 그 정서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지금 역시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것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시스템은 이렇게 단축돼서 이번에 급했나요? 후보 추천이. 그 부분을 네. 당 지도부가 해명해야 됩니다. 저는 네. 정청래 대표와 이상윤 최고위원이 이 부분은 내일 의총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어떤 된다고 해명이 생각합니다. 있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급했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저는 정치적인 제 질문의 의도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할 이유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사람들을. 그 부분이 오늘 기사를 자세히 봐도 안 풀려요. 무감각해진 게 저는 오히려 그걸로 보시는군요. 클 거라고 김의원은. 봅니다. 예. 긴장감이 확 떨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예. 지금 다음 주에 윤석열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선고에 대해서 당이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김 의원은 지금 약간 불안감을 배제할 수 없다. 경계를 하고 네, 있군요.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경 판사의 판결을 불안하게 본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 흐름 보십시오. 오늘도 지금 예. 특검에서 기소했던 게 공소기각 혹은 무죄나고 어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도 정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법원이 대놓고 기득권들이 기소된 사건을 다 봐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어떤 문제 제기를 세게 하거나 그걸 통해서 법원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각성을 시킬 만한 계기를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우리 마음이네 그냥 해도 되겠네 뭐 한두 마디 욕하다가 다 저거 잠잠해져.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릴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불안한 흐름 속에 윤석열 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안한 흐름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예. 법원이 나쁜 판결을 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딱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지금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예. 특검 추천에서도 이렇게 무감각하게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원래 어떤 당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민중기 특검이 이런 어떤 부실한 수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쪽에 그 수사에 의도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항명 논란을 일으켰던 그 40명 수사 방해를 하려는 의도 뭐 이런 의도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적어도 검사들의 의도는 의심을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뭐 민중기 특검 자체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는 밑에서 안 않습니다.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한 충분히 의심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 경로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수사를 열심히 안 했던.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역시 여러 경로로 검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사실상 수사 방해 혹은 항명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특검이 수사가 일정 부분 가다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있었지만 특검 자체의 내부 동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던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검사들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검사를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죠. 어쨌든 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과정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혜성 판결에 보면 하나는 똑같은 횡령인데 하나는 공소기각 하나는 무죄였습니다. 근데 공소기각한 사건은 만약에 공소기각하지 않고 수사권이 있다라고 봤으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같은 맥락이면 이것도 공소기각했어야지. 수사권 없다라고 공소기각했어야 되는데 굳이 수사권 있고 이거는 무죄다. 그러니까 가장 피고인 측에서 해석을 했다 법리를. 김혜성에게 가장 유리하고 특검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의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부실했고
네. 재판은 가장 피고인 입장에서 판결을 했고. 그렇죠. 예. 이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기득권들이. 예. 그러니까 정권은 교체했지만 사회의 주류와 기득권은 교체되지 않고 그들의 기득권은 여전히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예. 그동안 검찰이 앞장서서 지켜왔는데 예. 최근에는 그 앞장서서 지키는 역할을 법원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판결에 보면 제가 상식의 수준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84억 원을 그 부실기업이 유치했는데 대기업들한테 네. 그것이 김건희 씨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떤 부실기업을 운영한 이 사람을 보고 줬다는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김건희 기업들이, 예. 김건희 특검에서 김혜성은 김건희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가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고 과거에 그 김건희 어머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사건에서 장고증명 위조. 예. 그때도 김혜성이 관여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예, 경제적 공동체라고 얼마든 의심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김상민 검사 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 그림을 사서 근데 구매 대행을 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예. 하여튼 법원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검찰 구매 대행을 했다고 그냥 툭 던져놓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검사들이 얼마나 또 봐줬습니까? 예. 이제 김혜성 마찬가지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이 계속 수사 봐주면서 증거 인멸되고 뭐 참고인들 다 사라지고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특검이 들어가서 예. 또 부실한 수사를 하려고 검사들이 또 거기서 그렇게 움직여 왔다 보니 부실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네 맞습니다. 그 논리를 수용했고요. 오히려. 그렇죠. 예.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다시 당의 얘기로 가서요. 이 분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분란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건 특검 특검 추천 문제는 예. 일단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해명을 내일 필요하고. 의총에서 충분히 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또 지는 예.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어제와 오늘 사이에 계속 사과하고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것은 예.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태도가 일관되게 나가면서 당청 간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갈등처럼 보이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되고 예. 내란 청산에 집중돼야 됩니다. 지금. 예. 내란 청산도 정말 말씀하시지만 곧 재판 결과 1심이 나오는데요.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가. 예. 네. 특히 이제 쥐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죠.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예. 것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선고를 못하는 것. 예.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거나 해서 거리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 네, 법상으로는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출석 안 해서 선고 안 하는 것. 예. 이게 사실 쥐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거죠. 자기가 편하죠. 예. 이게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예. 방식의 중형이 내란이 인정되고 예. 중형이 선고되는 것. 예. 이걸 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예.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안 좋은 예. 시나리오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예. 혹은 공소기각. 예. 오늘 최근에 계속 그 특검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공소기각 예. 법원이 하는 것처럼 예. 이거 공수처가 처음에 수사했던 거 수사권 없다. 최악의 판단이죠. 그렇죠. 예. 하면서 공소기각하는 예.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속 취소할 때 그것도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구속 취소할 때 구속 취소 사유로서 들었던 게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한 게 있었고 또 밑에 넣어놓은 게 수사권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있다라는 말을 넣어놨거든요. 예. 이것은 본안 판단할 때 계속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냐면 1번. 이래서 윤석열이 안 나오면 그걸 핑계로 해서 해석에 나름이니까 그건 판사의 재량 해석에 속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원칙적으로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나오면요.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하지 않고 선고기를 다시 잡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있군요. 네, 그렇죠. 정말 들으면 약간 들을수록 불안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법 왜곡죄를 예. 이번 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합당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네. 13일 내일 모레죠. 그때까지 판단 안 내려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예. 아마 제가 예상컨대 지금 당내의 흐름을 보면 예상컨대 이번 지방선거전 합당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에 대해서 재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조국 대표의 어떤 그 항의성 요구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사실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불쾌한데 반면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또 이 합당 논란과 관련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빨리 좀 정리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뭐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합당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이 과정이라면 우당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원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예의는 지키고 상호 존중. 상호 예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상호 예의와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도 조국 당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말고 건전한 관계로 가야죠. 그게 이제 지향이 거의 비슷한 어떤 두 당인데요. 여기서 상처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그 지난 총선의 민의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계속 발굴해서 나가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조국 혁신당은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노력을 하는 당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정부는 오히려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오른쪽까지 더 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 당이 서로 잘 융합되고 좋은 아젠다들을 계속 발굴해내면서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이 서로 사이좋게 가야죠. 내일 혹시 의원총회에서요. 내일 맞죠? 합당 문제가 논의가 됩니까? 정확히? 결론이 납니까 내일? 결론이 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의총에서의 논의에 대한 그 나름의 이제 흐름은 잡을 수 있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재선 의원들 뭐 그동안 논의했던 흐름을 보면 적어도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말자라는 게 거의 중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